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똑같이. 이게 제가 원래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자가격리 기간이어서 네, 좀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거 한 줄 나왔어요. 걱정들 하시지 네. 말고. 근데 일정들이 다 꼬여가지고 아직 좀 정신이 없네요. 근데 사실 저번 주에 이 자료 하시고서 세미나 요청 많이 들어왔죠. 네, 뭐 기관 투자분들 좀 뵙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전주에 김세련 연구원이랑 네, 그 건설업종을 했었고, 사실 이걸 전배순 연구원과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시장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외부적 요인 빼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부채 사이클이 터질 것이다 이번에. 네. 그러지 않고는 왜 우리나라 이렇게 원화가 약한 거야? 뭐 이런 논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요새 PEF들 문제 많다던데 결국은 PEF들 터지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회사들도 힘들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러티브한 얘기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섹터를 금융업종을 보는데 결국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부채 문제. 이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금융주가 좋아 나빠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시면 건설주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뀔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증권주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 맞나요? 네, 아까 금융주 전반적으로 그치. 이 뭐 부채와 이제 부동산 이슈는 사실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새 부동산 뭐 폭락론이 너무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실제로 뭐 거래 지표나 가격 그쵸. 지표를 보면은 좀 가파르게 좀 조정의 분위기가 있고 또 은행권에서는 또 대출 수요랑 이제 연관이 된 부분인데 네. 엊그제도 이제 보면은 뭐 2분기 가계 부채 데이터도 발표되고 했는데 가계 부채 증가율이 이미 뭐 3%대로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저 이제 보니까요. 뭐 아까 전매승 팀장이 나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꺾여 내려올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례들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 될 때 보통 음. 부채가 조정될 때 문제가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잡음들이 생기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이제 방향성일지. 근데 또 부채가 근데 반대로 보면 이렇게 좀 증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또 그냥 큰 부담 없이 인상하는 측면도 그치.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하나는 뭐 이제 뒤에 쭉 들어가거든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너무 좀 저도 그 경계감을 얘기 많이 했던 하우스고 네. 그래서 이 자료도 네. 저희 회사도 막 그런 걸 제가 많이 경계하는 편인데 네. 사실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기타 대출보다 소위 대손 위험이 높다 보다 보니까 이게 네. 마치 금융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처럼 네. 얘기들 하시는데 네. 이거는 좀 약간 오버들 하고 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쭉 한번 네. 내일도 중요한 곳에 세미나 하시니까 그 세미나 하듯이 네. 우리 이리 오는 분들한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하시죠. 이제 저희가 보니까 그리고 그 하반기 전망 자료를 하고 따로 촬영을 할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하반기랑 이제 연말까지 제가 조금 생각하는 금융업종의 투자 전략, 시각 좀 공유 드리고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증권업종에 미치는 뭐 영향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연간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은행하고 보험업종을 조금 차익 실현하고 오히려 증권업종을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서서히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이제 틀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하반기 전망에 들어갔던 자료 요약인데요. 결론이고. 그러니까 그 금리 모멘텀 자체가 이제 조금씩 약화되는 방향성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제 주가 성과를 봤었을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8월 중순까지 누적 주가 수익률인데 보험이 가장 양호했고요. 금융업종 내에서는 경기 방어주의 매력과 뭐 금리 상승의 이제 뭐 모멘텀과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은행은 이제 실적은 뒤에 말씀드렸지만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성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딱 시장 수익률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고,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이제 내년 초 정도까지 흐름을 봤었을 때 이제 외부적인 환경은 일단 어떠냐를 좀 짚어보면은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상이 될 텐데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던 상반기 대비해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금리의 변동성은 좀 이제 완화되고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급등과 이제 뭐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이제 정점을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저도 그렇고 저희 하우스뷰도 그렇고요. 저 네, 4페이지 그림이 중요한 게 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림 보면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어느 때부터 시장금리 내려가잖아요. 네, 보통 기준금리의 인상의 뭐 중반이나 후반부에 갈수록 그렇죠. 나타나는 특징인데 지금이 인상의 초반부는 뭐 아니기 때문에 저 내려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 조금 그러면 시장 환경이 이제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질 유동성. 네, 그 오른쪽 그림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물가와 이제 유동성의 증가율을 같이 보여주는 건데 올해 들어서 이제 급락을 했죠. 물가는 급등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네, 유동성은 이제 조여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증권업종의 주가의 어떤 이제 설명 변수로 좀 이제 보통 많이 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증권주가 특히 부진했던 이유가 이런 요인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남은 3, 4분기나 내년으로 갔었을 땐 이런 급격한 유동성의 위축이나 금리의 변동성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그 그림을 놓고서 이제 전략 쪽에서는 그 유동성이 급감했을 때 결국 매출액의 전환 시점이 다가온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금융업종에서는 또 이게 급락해 있을 때는 또 증권주 같은 게 오히려 바닥권에 다가서고 있는 시그널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은 언론에서는 미디어에서는 계속 이렇게 안 좋아져 얘기하는 타임이죠. 근데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인디펜던트하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한 1, 2분기 내에 전환점이 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그렇죠. 수준 자체는 이 실질 유동성 증가율의 축소 상태는 상당히 지금 많이 그럼요. 진행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피크아웃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급격한 유동성 위축만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반등하면은 뭐 금융주도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PF 사업장도 최근에 보면은 결국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금리가 그렇죠. 출발점이었던 거고. 결국 네. 근데 이제 대왕 금리들 때렸는데 근데 시장 금리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이걸 공포감을 네. 적용하고 있는데 네. 실제는 이미 금리를 올려도 시장 금리 내려가는 국면 채권 갖고 있던 중위권에서 채권으로 많이 터졌을 텐데 네. 이제는 터지는 정도가 줄어드는 그럴 수 있는 앞으로 그쵸. 또. 그리고 또 이미 주가나 이제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는 이게 다 프라이싱이 어느 정도는 돼 되고 있죠. 있다라는 거고 금융주 주가에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고요. 다음 페이지들은 이제 상반기 실적들을 그냥 이제 정리해 본 건데요. 저희 뭐 조금 간단하게만 이제 짚어보면은 은행하고 보험은 이익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보험, 특히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전망은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그 순이자 마진의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되고 대손의 이제 부담은 조금 증가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서 수익성은 정점을 이제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율이 이제 너무도 낮은 수준인데 특히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 압력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사업비도 좀 증가하고 그러면은 보험 손익이 아주 호조로 보였었는데 그 이제 호조의 그 수준은 조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은행보험 전부 이익을 뭐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지만 이익을 확보하기 유리한 환경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냐라고 봤었을 때는 조금 그럴 동력은 부족하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조금 저는 이제 반대 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상반기 실적이 급감을 했고요. 사실 이제 보시듯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 한 5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실적이 악화가 됐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이제 브로커리지나 아니면 이제 특히 트레이딩 쪽에서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직도 이제 7월, 8월 지표들이 뭐 큰 반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은 좀 이제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제한적이나마 약간의 이제 3, 4분기는 1, 2분기 대비해서는 회복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업황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을 좀 전망하는 이유가 이제 뭐 시장 예상과 항상 이제 증권주는 특히 이제 이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시장 수익률을 거의 이제 추종하는 이제 그렇죠. 업종이고 뭐 여전히 이제 시황 업종이고 제 시장과 관련된 수익 비중이 적어도 제가 그냥 이제 추산을 할 때는 한 70% 이상은 여전히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지금 거래대금 여전히 많이 위축이 돼 있지만 이 시가총액 회전율 같은 지표를 보면 조금 이제 바닥권에 저는 근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트레이딩 쪽에 손익이 상반기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특히 ELS 같은 게 대형사들은 조기 상환이 안 됐었는데 만약에 지수가 뭐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이 트레이딩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3, 4분기 실적은 조금이나마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증권주들이 최근처럼 뭐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여전히 성과가 안 좋긴 하지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입니다. 9페이지는 이제 그 증권사들 실적 중에서 지금 가장 견조한 게 이제 IB 쪽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PF 관련된 그렇죠.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IB 쪽의 수익을 이제 대형사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계정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뭐 구조화 금융, 그다음에 금융자문, 채무보증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한 70에서 8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호조를 증권사들이 적절하게 이제 기회를 활용을 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잘한 결과로 이제 고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앞서 이제 세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최근에 좀 이제 급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과 관련된 수익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조금 이제 다른 쪽에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뭐 기업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나 첨부하자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제 우리 이리 오너분들이 이게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현금 흐름에 대한 대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업성에 대한 그렇죠. 사업성에 네. 대해서 이때는 현금이 뭐가 들어오고 뭐 이래서 네. 분양이 되고 뭐 이렇게 네. 현금 흐름을 보면서 하는 투자인데 네. 사실 이게 이제 모든 게 꼬일 것이다 하니까 급속도로 반대편으로 안 좋은 쪽으로 돌았는데 위축이 되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C들이 이제 프로젝트 회사인데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는데 사실 시공사는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는 예전에 저희 왜 그렇죠. 한번 PF 부실 사태가 일어났을 그렇죠. 때 2010년, 뭐 11년 이때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좀 위험한 상태에 그렇죠. 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위험 인수에서 건설사들은 그 뒤로 빠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보증의 역할을 증권사들이 이제 대신을 해왔던 증권사가 거죠. 해서 거기서 돈을 고리를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공사라는 게 그것이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가 얼마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위험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시행사는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그렇죠. 거고요. 거기는 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네, 시공사가 근데 위험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네. 생각이고 증권사도 나름 담보라던가 이런 걸 잡으면서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장치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편이어서 때문에. 네. 제가 좋다가 아니라 너무 요즘 무슨 뭐 금융위기 터질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데이터들 더 있지 않나요? 네,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세타님 말씀하신 이 PF 사업에 그쵸. 뛰어들게 되면서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규모로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확대를 시켜왔다가 이게 2019년에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다시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업종 전체적으로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0조가 좀 넘는 정도의 채무 보증을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안고 있는 거고 회사별로 봤었을 때는 대형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큰 한 4조에서 뭐 많은 데는 한 5조 가까이, 그다음에 자본 대비 비중은 한 8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는 상당히 큰데 무조건 이게 규모가 크다고 다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그렇죠. 힘들고 이제 세부적인 이제 리스크들을 실질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나타나는 특징, 그다음에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좀 부실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뭐 이제 뭐 물류센터, 지식산업단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인데
이제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또 규제 차익이 또 있잖아요. 이쪽에는 좀 이제 대출 기대도 좀 덜하고 해서 이쪽으로 수요가 쏠리다 보니 증권사들도 많이 이런데 이제 뛰어들었던 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보니까 가격 지표는 보시면은 주거용에 비해서 이제 임대가격 지수만 이건 제가 이제 찾을 수가 있어서 실어봤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고 그렇죠. 있는 양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재택근무도 저희 많이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실도 좀 생기고 이런 영향들이 최근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이제 오피스나 이제 산업단지 관련된 이제 리츠 수익률 같은 게 지금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됐지만 이제 뭐 뉴욕에 뭐 이런 곳들에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리 상업용 부동산의 약간 이제 리스크가 조금 이제 금리 급등과 더불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또 글로벌하게 봐더라도 이게 그게 뭐 위험한 수준 아닌 것 같던데. 네, 이 타임스퀘어 20 이거는 사실 뭐 코로나 때 이제 공실이 그러니까. 계속 지연돼서 그런 거였지 최근에 뭔가 이렇게 불거진 그런 건 지난 아니고요. 거예요, 지난 네. 것들 지금 이게 그래서 좀 약간 또 이제 뭐 건별로,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런 건들에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최종 손실이 인식되는 건 이게 어떤 그 트렌치라고 하죠. 어떤 이제 그쵸. 순위로 들어갔는지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이제 위험하다, 무조건 이제 대규모 손실을 안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뭐 비단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기존에 좀 이제 그 위험에 보수적이었던 다른 금융권들도 사실 이 부동산 PF 시장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험사도 보면은 PF 대출 잔고가 지금 거의 40조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캐피탈사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익스포저를 늘려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연체율 같은 게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아무래도 좀 이제 부실들이 조금 생기는 사이트들이 발생하다 보니, 근데 뭐 절대 연체율 수준이 여전히 높은 건 아니긴 한데 약간씩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는 이 페이지가 사실 이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어 가지고 이제 신평사 한신평의 자료를 이제 그대로 이제 준용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수치들을 가지고 이제 역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의 증권사들이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좀 이제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발부채나 이제 대출 채권이 보통 이제 부동산 PF랑 국내 부동산과 많이 연계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제 증권사들이 다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주로 이제 대형 증권사들, 특히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이 해외 부동산 이제 투자 규모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대형사보다 일부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자본 대비 비중이 오히려 더 높은 회사들이 조금 더 관찰이 되고, 또 최근 한 3년 정도 이 채무 보증의 증가율만 이제 증권사별로 쭉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가장 선도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익스포저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왔던 이제 중소형사들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뭐 은행계 증권사나 아니면 대형사 중에서 삼성증권 같은 곳이 증가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계속 많아지고 이제 보수적이었거나 아니면 중형사, 소형사들이 점점 더 뒤편에 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PF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구도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거 역시 이제 신평사 자료를 제가 그대로 좀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이게 단계별로 다 각각의 부담하는 리스크와 그다음에 각각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PF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삽을 떠서 뭔가 이 공사가 들어갈 때부터를 이제 우리가 본 PF라고 하고요. 이 본 PF에서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들이 이제 대주단이라는 형태로 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그 이제 위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분양이 시작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이 본 PF는 이제 상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완공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은행권의 뭐 담보대출이나 이런 걸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 PF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결국 이제 분양 리스크,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그러니까 한 부동산 이 PF 시장이 막 활성화될 초기에는 딱 여기까지만 증권사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사업성이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이전 단계인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는 이 단계에서도 이제 증권사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서서히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네. 시행사들이 사업주잖아요. 시행사가.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토지 사고 인허가 받고. 네. 그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 그렇죠. 그 단계부터 들어가야 돈을 많이 벌 수 벌 수 있으니까. 있고 이제 금리도 높고 네, 수익률도 그쵸, 높고 엄청 하다 금리를. 보니까 이게 사업이 그러니까 이거는 본 PF로 전환이 되기 이전까지의 그 그쵸. 자금을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는 보통 토지잔금 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계약금 대출 같은 것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들로부터 이제 땅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금을 치르는 거랑 필요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때는 이제 선순위들은 저축은행 들어가고.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죠. 선순위의 저축은행이나 뭐 상호금융 같은 게 보통 들어가고 이것도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중순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가고 근데 증권사들이 이제 후순위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PF가 본 PF로 연결이 돼서 분양까지 잘 되면은 사실 상당한 수익을 여기서 이제 거둘 엄청나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최근처럼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뀔 때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금리는 올라가서 점점 이 뒷단에 있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분양가를 올리던지 해야 되는데 또 분양은 또 이제 과거처럼 녹록치가 않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 지금 자재값부터 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중단에 이 본 PF로 연결이 안 되는 이벤트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진행은 돼야 되고 일단 특수법인, 그러니까 저 SPC가 이제 네. 프로젝트 회사인데 이게 작동되려면 계속해서 이제 신용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래서- 책임 준공도 협약도 있고 그쵸. 증권사들은 네. 예를 들어서 수수료 받는 대신에 우발 채무에 대해서 위험을 떠안게 떠안거나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브릿지론이 다시 그쵸. 시작은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이게 본 PF로 연결이 안 되는 그쵸. 이제 리스크인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증권사들이나 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토지를 이제 담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뭐 공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녹록치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이 토지의 가격이나 이거를 이제 브릿지론을 제공할 때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저희가 이제 LTV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이제 본 PF나 아니면 그 뒤에 이제 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은 LTV를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업이 이게 딱 이제 진행이 안 돼 버리면 사실 이걸 공매한다 그래도 그 자금을 회수하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손실을 대규모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이런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계부채는 LTV로 보면 위험해요? 이게 금융권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은행 아시는 쪽은 것처럼 낮죠. 예, 그러니까 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대출을 받으신 이제 그 리오너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은행권에서 먼저 대출을 받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은행권에는 LTV 한도가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금융권이라고 하는 뭐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권의 평균 LTV는 지금 50%가 채 안 되는 걸로 그게 지금 나타나고 낮은 있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낮죠. 주택 가격이 뭐 이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절반이 돼도 은행권들은 평균적으로는 이제 손실을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계부채가 터져서 부동산이 빠져서 가계부채가 터진다 그러는데 LTV 보면 지금 40%대인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터진다는 게 사실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온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게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은행권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는 없다. 부동산이 반토막 나도 전체 시장. 전체 시장이 반토막 네. 나면 개별 전체 시장이 한 20% 빠지면 종목 그 주택별로 50% 개별별로는 뭐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예. 전체가 50%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금융권 높나요? LTV? 이금융권 상대적으로 뭐 70% 정도까지 이제 되는 그것도 걸로 뭐 저도 이제 높은 건 파악은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30% 정도 이제 빠졌을 때 얘기인 그치. 건데, 지금의 주택시장 가격 지표는 아까 저기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보셨지만, 사실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물론 이게 조정의 시작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가계부채 위기가 아주 표면화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요? 아까 저희끼리 말씀 나눴지만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는 지금 한 3%대로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뭐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 조금 이제 아프지만 그런 조정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PF를 각각의 그 구간별로 리스크를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본 PF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 삽을 뜨고 나서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이 본 PF 같은 경우는 분양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 분양이 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또 브릿지론의 그 수요랑도 또 이제 그쵸.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저희가 좀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지표는 이 미분양의 현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대구 얘기 맨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일부 대구나 지방에서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분명히 좀 그 이제 수도권 경기도도 이게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조금은 확산되는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절대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미분양이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그 미분양이 나면 무조건 PF가 손실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대주단들이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분양률은 이제 엑싯 분양률이라고 그쵸. 해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분양률이 이게 보통 한 70%도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 이제 엑싯 분양률이라고는 하는데 한 70%만 분양돼도 사실 이 금융권은 여기 이 PF에 참여, 이 본 PF에 참여한 이 금융기관들은 손실은 보지 않는 구조이거든요. 사실 전매승 팀장도 맨날 저 리스크위원회제가 들어가면 엑시 분양률이 얼마니 예. 요즘 뭐 건축비 예. 올라왔으니까 좀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화는 좀 있는데 지금 하여튼 뭐 계속 반복돼 말씀드리지만 좋다가 아니라 안 좋은 건 맞는데 마치 이게 위기적 상황이라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상황을 호도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엑스 분양률이 저희 항상 그때 회의 때도 말씀 주시지만 네. 기존에는 이게 50% 정도로 낮았었는데 최근에 이게 조금 올라오긴 그럼요. 한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좀 컨트롤 하려는 단계에 있고, 또 본 PF는 LTV 역시 이제 뭐 70%를 넘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제 뭐 신평사나 이런 자료들 보면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크게 이 본 PF 자체가 규모는 상당히 이게 크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부실의 뭐 위험에 지금 크게 노출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아직은 이제 이른 단계가 아닌가. 근데 물론 미분양의 트렌드를 앞으로 계속 이제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제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브릿지론이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초기에 들어간 자금이고 본 PF로 연결이 안 되면은 이 자금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나오는 거잖아요. 시공사들이 공사비 안 올려주면 안 한다고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돈 더 조달해서 갖다 줘야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일부 사업자에서 막 문제가 되고 이게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은 네. 그 토지 잔금이나 뭐 계약금 대출을 집행을 했던 증권사를 포함한 특히 증권사가 혼수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문제인 게 이게 이자가 엄청 네. 시간이 진행될수록 빨리 지어서 빨리 팔아야지. 네, 계속 예, 발생을 그쵸.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엎어버리겠다. 네. 뭐 이런데. 그래서 회사별로 보면 이거 역시 좀 뭐 비중이 좀 이렇게 편차는 큰데요. 뭐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큰 이거 역시 이제 신평사의 자료를 제가 그냥 그대로 준용을 한 거고, 큰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근데 역시 보면은 이제 중형사나 소형사들이 대형사에 비해서 자본 대비 브릿지론의 비중이 좀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지만 그 높은 위험도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한 그런 이제 결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브릿지론이 뭐 규모가 얼마니까 이 회사가 위험하다라고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이제 회사별로 어떤 그 변제순위, 어떤 트렌치에 들어갔는지, 후순위인지 아니면 뭐 설사 브릿지론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도 회수가 가능한 선순위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LTV 수준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봐야지 실질적으로 회사의 리스크를 좀 측정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서 그냥 신평사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중형사나 소형사가 당연히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후순위 비중이 높고 이제 LTV도 좀 높게 들어가 있고, 지역도 좀 이제 지방 쪽에 아무래도 좀 이제 더 높은 수익과 위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 관점에서 그러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좀 측정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브릿지론을 이제 단순하게 그냥 100%나 한 50% 정도 손실이 난다라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이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본에서 차감을 해서 이 PBR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높은 데가 앞서 이제 확인하셨듯이 뭐 삼성이나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데가 조금 비중이 높았고요. 미래나 NH, 키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민감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이제 2분기발 자본총계 기준으로 트레일링 PBR이 0.5배 정도인데 브릿지론이 한 50% 손실 난다고 가정을 해도 0.52배, 극단적으로 100% 손실이 난다고 가정을 해도 평균적으로 0.54배 정도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정말 대규모로 확산되지만 않는다면은 이미 이런 정도의 그런 이제 리스크는 주가가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뭐 올해 그다음에 뭐 내년까지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큰 폭으로 이익은 감소하게 될 텐데 이미 주가 수준도 다 평균적으로 뭐 PBR 0.5배 정도, 포워드 기준으로 오히려 0.4배대 정도에 다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는 시장 상황과 물론 계속 앞으로 연동되겠지만 오히려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해두는 전략이 미래를 봤었을 때 저는 좀 편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얼마 전에 어제 이제 집에서 아직 자가 격리 중이어서 그저께네 이게 방송이 목요일날 올라가니까 화요일날 통화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 증권사들 자본 변동 현황을 데이터를 좀 봤는데 네.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증권이 4등이더라고 이제 증자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예. 증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했었고 뭐 하나증권은 아니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그 증자한 자금들을 아까 보셨지만 이 부동산 PF 쪽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했죠. 한국투자증권이 사실 2등이었는데 NH가 2등으로 네, NH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에 여전히 돈을 태우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은행계 증권사들이 이렇게 자본을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쉽게 받을 수 지주로부터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쉽게 받아서 이거를 이제 많이 투자에 연결하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그 증권사별 채무보증 규모를 보면은 은행계 증권사들이 의외로 이제 상위에 지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 이런 소위 PF 시장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슨 뭐 경착륙되고 딜이 다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상당히 이게 우려가 악화될 것을 이미 밸류에이션에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 증권주 주가에는 저는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트리거가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금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PF 사업의 수익성이 안 나오고 또 상업용 중심으로 PF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사실 금리는 뭐 이제 결국 임대 수익률과 또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금리만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큰 충격은 이제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사실 오늘은 부동산 PF를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증권 회사를 얘기했는데 증권주를 사실 일반 일이오너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은행주 아닐까요? 네. 은행주 최근 상황 아마 좀 자료는 없지만 얘기 좀 네. 그 실적은 우선 상반기까지 보면은 이제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그 양호한 배경은 뭐 당연히 이제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는 이 순이자 마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금융업종 내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익이 약간 정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가 이제 다운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충분한 대손 비용을 인식하고 적립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은행권에서는 보수적으로 2분기 때도 충당금을 적립하고 했지만 뭐 3분기는 아니더라도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봤을 때 경상적으로 저는 대손 비용이 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뭐 안정적이고 또 뭐 배당도 뭐 올해도 이익이 좋으니까 배당도 잘 주고 할 텐데 그냥 단순히 지금 시점부터의 주가 퍼포먼스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편안한 그런 이제 느낌은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 방송에서는 섹터 애널리스트와 이제 저희 헤드 오브 리서치와의 어떤 이야기인데 네. 나는 사실 그런 네. 생각 들거든요. 방금 전에 은행주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은행주가 뭐 여러 가지 대손 얘기도 나오면서 좀 흔들린다면 네. 여기서 지금도 싸다 본데 네. 야 배당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네. 이거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의료금융 지주 같은 거라던가. 네. 맞습니다. 지금 배당을 또 근데 이미 분기, 반기 배당은 맞죠. 지금 했기 때문에 남은 배당을 사실 실질적으로 계산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시장금리도 지금 좀 올라서 뭐 다른 이제 예금금리나 이런 것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저금리 상황에서 이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높은데 지금은 다른 뭐 채권도 그렇고 지금 채권으로도 보면 사실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만 본다고 했을 때 주가가 안정적이다라는 가정을 그거는 일드고 네. 채권 나도 이제 뭐 저번에 누가 이제 제가 예금 넣었다 그랬더니 뭐 센터장이 뭐 주식을 안 하고 하면 안 돼가지고 예금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금 금리도 상당히 좋은데 네. 사실 사실 이거는 배당 수익률이 있는 데다가 네. 이 정도 주가 수준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 몇 년간 네. 네. 만약 향후 5년을 바라봤어 우리가 네. 은행주를 네. 말로들 막 다 잘 장기 투자 쉽게들 얘기하는데 5년 동안 버틸려면 배당이 그래도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배당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간 배당도 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합치면 상당히 배당이 높은데 거기서 사놓고서 네. 이거 주가마다 이 주가보다는 앞으로 5년간 높게 유지될 거를 전제로만 해도 배당 수익률을 따지면 상당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미 그래서 해외 뭐 투자자분들이나 해외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장기 투자를 보통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래도 네, 되는 시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의 스킴이 바뀌어가고 있고 은행들도 그런 요구에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부응을 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정부에서 배당 주는 거 싫어한다는데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조심해 솔직히 말해. 직간접적인 이제 규제를 많이 했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 많이 했었고 특히 코로나 때는 배당 성향을 제한했었고 이제 그게 작년부터 풀리면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건데 그냥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조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건 맞고요. 은행이 올해도 이제 큰 폭의 이익 증가가 가능하긴 한데 조금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특히 신정부 들어서 뭔가 좀 이 금융권의 자율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나타난 거를 보면은 그 기대는 조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뭐 월별로 은행들이 이제는 예대금리차도 공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시했는데 별거 없던데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사실 원가 마진을 월별로 이제 그 오픈한다라는 그러니까. 것 자체는 좀 부담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알아서 덜 줄였나? 가상금리가 네. 확 올랐다가 지금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그 코로나 그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9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단계로 지금 뭐 이제 약간 채무제 조정과 같은 그런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정부에서 은행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고통을 곧 분담해 네, 뭐 이런 거 네.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뭐 이제 뭐 원금 탕감 비율을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좀 논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런 정책적인 부담도 뭐 배당은 모르겠으나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만약 주가가 빠져준다면 네. 하여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은행주가 뭐 그런 이슈가 나와서 좀 주가가 여기서 더 빠졌다. 네. 그러면 이 주가만 유지해도 배당 수익률은 몇 년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예, 장기적으로 이 뭐 배당주로서의 그 매력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저도 아니 뭐 사람들이 네, 채권 생각을 뭐 하고요. 금리 얘기하고 예금 금리 얘기하는데 배당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다만 저는 이제 주가와 이제 뭐 실적과 수익성의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이 뭐 사실 금리 인상의 중후반부로 가고 어쩌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점을 저는 이제 감안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험도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수에 난리 나면 보험 회사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보험 회사별로 조금 이제 그 좀 이제 여쭤보고 하면은 이게 재보험 가입들을 다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럼 재보험이 안 좋겠네. 네. 근데 뭐 제가 분석하는 이제 상장사들 중에서 없으니까. 재보험사는 없기 때문에 손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3분기 원래 4분기로 갈수록은 이 자동차 손해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역대급으로 낮은 손해율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 인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자동차 오히려 인하에 대한 압력도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 실적은 특히 손보사들이 상반기 때 역대 최대 실적들을 다 기록을 했지만 이게 뭐 역시 이제 뭐 업황은 좋긴 한데 저희 주가는 항상 그래서 더 좋아지냐 아니면 좀 이게 힘이 약해지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저는 뭐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뭐 시장이 계속 불안하고 이럴 때 보험주가 안정적인 선택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더 힘을 막 강하게 많이 받을 그런 재료들은 조금씩 소진이 돼가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최근에 좀 화두가 되는 거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거는. 어떤 부분? 아니 뭐 지배구조 관련돼서 그 부분 뭐 제가 사실 잘 정확하게 그쵸? 저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거저거 막 물어봤어요. 저 오랜만에. 네. 그래요. 오늘 뭐 어떤 분들은 뭐 종목이 뭐가 좋다 나쁘다 찍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한번 듣고서 픽은 뭐 저희 하반기 전망 제 자료에 그대로 있는데 은행에서는 저는 우리금융지주 나도 저희 배당 수익이 좋더라고. 그다음에 보험은 뭐 DB손해보험 이렇게 추천드리고 증권은 이제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인데 부동산 PF 이슈랑 관련해서도 조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픽이 될 수 있지 그런 않나 말도 이렇게 있어요. 생각하고 저 메리츠 증권이 있습니다. 네, 워낙 요새 PF들 때문에 서로도 조심하니까 네, 좋은 물건은 메리츠로 다 간다 오더라고. 그러면 뭐- 또 이럴 때 좋은 물건들 확보해 두면 부동산 관련해서 네. 좋아질 메리츠 수도 증권은 죄송하지만 제가 커버 안 하고 하니까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알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편하게 아까 삼성생명도 그렇고 시장에서 화두를 하는 것들인데 또 근데 메리츠는 금융지주 자체 계속적인 이제 지배구조 재편 이슈가 그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 좀 더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까지 봅시다. 하여튼 네. 오늘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는 금융업종 전배수 팀장이랑 얘기를 나눠봤고요. 혹시 듣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동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반드시 체크해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 짓도록 네. 하시죠. 예. 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